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2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있었던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새로운 리스팅과 클로징되고 계약된 숫자를 작년 연말과 좀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 봄 시간에 따른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상승되는 추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난 방송 한번 보시면 미국에는 그 시즈널로 이자와 약간 별개로 시장이 핫해지고 또 슬로우되는 그런 어떤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이게 계절적 요인인지 이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시장이 핫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작년 여기 보시면 1월 13일 날 데이터인데 이게 이 23년 12월부터 1월 6일까지 보여준 숫자가 지속적으로 리스팅이 감소하고 있죠. 뉴 리스팅도 감소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12월 30일 날 50세 저점을 찍고 그다음 1월 달부터 증가되고 있어요.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바이어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 수요를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심해요. 여기 보시면 2월 24일까지 지난주까지 나와 있는 액티브한 리스팅 숫자가 1130이에요. 여기 액티브 리스팅도 1월 13일 이후에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뉴 리스팅도 여기 50세채에서 저점을 시작으로 지금 339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펜딩 계약이 된 게 지난주 살짝 슬로했지만 이번 주 다시 반등을 했고요. 이 계약이 되었다는 게 여기 나온 시장의 물량을 지금 다 거의 다 계약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클로징 되는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 지금 24일 기준으로는 177채지만 다음에 나오는 기준을 여기 추세로 지금 대략 그려놨는데 이런 추세로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2023년이나 22년 기준으로 보면 계절적 요인으로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도 비슷한 추세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해서 올라갈지 아닐지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번 2024년 지금 봄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이 2월 말 시점에 시장은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자가 연말에 좋았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연말에 좋아서 올라갔다. 맞습니다. 12월, 11월, 12월, 1월까지 이자가 좋았어요. 이때 좋았던 게 지금 1월 달에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2월에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자가 올라감에도 가격이 올라가고 집 수요가 늘어나고 계약이 많이 되면서 리스팅도 나오는데 그 수요를 다 받아주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추세 상승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어디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자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상업용 부동산,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제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기 전 99년부터 2028년까지 그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해서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이라는 그 기관에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기 전에 95년, 99년 요 사이에 이 서브프라임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성장하게 된 이유는 관련 법률을 정부에서 어프로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겠죠. 원래는 서브프라임, 그 프라임이 아닌 사람들은 크레딧이 낮거나 그 자기 자본으로 다운을 하고 있는 금액이 작거나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서 집을 살기 어려운 그런 저소득층이나 저크레딧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래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게 95년하고 99년 사이에 활발하게 그 어프로브 해 주는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서브프라임의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언제 터졌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는 단초를 이때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꽤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서브프라임으로 집을 95년하고 99년 사이에 이 부관이 되면서 일찍 집을 사신 분들은 중간에 잘 파시면 손해를 안 받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법이 제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시다가 빨리 액션을 하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exit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95년하고 99년 사이에 서브프라임으로 막 하기 시작하는데 바람을 결정적으로 뒤에서 확 불어준 시점이 바로 페드가 이자를 낮추기 시작한 11번이나 기준금리를 내기 시작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브프라임에 있는 사람들도 풀어주고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면서 전 국민이 집 사는 데 동참을 했어요. 저도 미국에 2005년에 미국 2월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때 정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뉴스라든지 주위에 그 반응들을 봤어요. 정말 1 년, 2 년이 아니고 2005년 제가 2 월에 왔는데 2 월부터 2007 년까지 정말 거침없이 한 2005년, 6 년은 정말 거침없이 올랐고 2007 년은 좀 삐그덕거리고 좀 떨어졌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집을 안 샀어야 되는데 예 저도 편성을 했죠. 불행한 저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번이나 금리 는 이때는 사실은 금리 인하가 IT 버블 때문에 사회가 좀 이 금융 환경이 좀 힘든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페드에서 이때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을 해라."라고 이렇게 부추긴 거죠. 그래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는 인제 여기 보시면 그 그런 어떤 CDS 뭐 이런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막 짬뽕 해 가지고 담보증권을 믹스해 가지고 부실 담보증권이랑 해서 엄청난 그 부실을 증가시키는 그 요인을 단초를 마련을 했죠. 그리고 인제 미국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바꾸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금은 눈이 지금 공부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할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95 년도부터 99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때 내려가 보면 트럼프 정권에서 어떤 일을 또 하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오바마 정권 때 민주당에서 그 도드 프랭크라는 법을 통과시켜요. 이제 은행들이 이제 너무 그 방만한 경영을 못 하게끔 이제 그 법적으로 제약하는 법이 통과돼요. 그게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금 충당 스트레스 테스트 그다음에 상업용하고 그 투자 은행들 다 갈라 놓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그 고객들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그 파렴치한 어떤 투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인제 많은 그 은행들 구조조정 거치고 인제 탄탄하게 되었는데 이게 한동안 유지되다가 트럼프 정권 때 거의 한 10 년까지는 아니지만 2009 년에 이게 도드 프랭크 법이 통과가 되고 2017 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 사실은 이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으니까 인제 트럼프가 싫은 거예요. 트럼프는 그 법을 폐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폐지는 안 되고 인제 수정 변경으로 가는 거죠. 개혁 법안이 서명이 돼요. 그게 2018 년. 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트럼프는 사실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트럼프가 나오는 그 이렇게 소송 걸린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산을 과대평가해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다. 그런 뉴스 보셨죠? 트럼프는 이 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 자산을 많이 담보 가치를 늘리면 대출을 많이 받겠죠. 자기를 위해서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양당 어프로브 하에 이 도드 프랭크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산 그 중소형 은행 500억 달러 미만의 그런 은행들, 대형 초대형 은행들 말고 그런 그런 은행들은 연방 기관의 감독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 좀 완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지방은행 사태들이 사실은 이런 법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SB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지금 현재 팔면 그게 부실이지만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보는 그래도 그냥 워낙 장기니까 뭐 뱅크런이 일어나면 파산하죠. 그래서 인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은 미국 국채가 아니고 지네들이 투자한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막아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코로나 때 이 저금리로 엄청나게 이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을 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그때 회사로 출근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 공실률이 많아지고 이 가치도 다 떨어지니까 공실률 때문에 수입도 안 들어오고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근데
왜 은행이 문제냐면 그 대출 받을 때 대부분 다 레버리지 이렇게 해 갖고 대출 받아 가지고 사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아니 내가 다운한 그 금액 손해 보고 말지.' 이러면 나머지는 80% 대출에는 은행이 80%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자본금 여기 보시면 오피스 빌딩 대출 44%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요. 이게 NBER 보고서에 얘들 보고서로 따르면 지금 부동산 대출의 문제가 여기 있는 44%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지금 아직 안 터지냐? 그때 대출 받아 가지고 이거를 갈아타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은 예를 들면 뭐 5 년, 4 년, 3년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근데 인제 그게 돌아오는 때에 문제가 되겠죠. 지금 패드는 이자를 엄청나게 올려 놓고 지금 5% 이상 상태에서 계속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이자로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돈을 빌려줘요? 담보 가치도 그만큼 안 되고. 그리고 그 담보가 다 떨어졌는데 누가 거기다 다운을 더 해 가지고 만약에 100억에 샀어요. 100억에 샀는데 지금 20% 다운하고 20억 놓고 80억을 빌렸는데 지금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60억 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80% 60억에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그 차익에 대해서 다 20 몇 억이라는 돈을 30억 가까이 돈을 다시 다운하고 그 재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돈도 안 돌아가는 지금 공실률도 늘어나 있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재융자도. 그래서 그냥 다 '아 내가 다운한 금액 손해 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지방 은행들은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정부가 막아줄까요? 이번에는 안 막아주겠죠. 예. 왜냐하면 미국 채권도 아니고 지네들이 투자 잘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큰 은행들은 좀 버틸 수 있지만 작은 은행들은 지금 버티기 힘든 게 지금 지네들이 근데 이거를 단초를 제공한 게 트럼프 정권 때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게 지금 이자가 올라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뉴욕 저번에 문제가 되는 NY 이 커머셜 뱅크 여기 보시면 주식이 한 12불, 11불 여기서 왔다 갔다 13불까지 한번 찍었다가 이때가 7월 달이네. 8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얼마 전에 4불 깨졌네요. 그죠? 3불 때까지 떨어졌죠. 자, 이게 3불, 2불, 1불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붕괴가 은행 위기로 이어질까? 이런 기사들이 지금 2월 들어서 이제 뭐 저번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만기가 한 번에 돌아오는 그 재융자를 다시 이자를 갈아타야 되는 그게 아직 안 돌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한 번에 딱 돌아오기 시작해서 막 물밀듯이 그 사람들이 인제 어 음 이자 못 주고 인제 그냥 은행 보고 "너 해." 그냥 빌딩 너 가지고 그냥 "나 손실 처리할게." 이러면 자기들이 담보를 처리를 하고 시장에 상업용 부동산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원금 손실이 엄청난 원금 손실이 될 건데 그러면 은행들도 돈 다 못 돌려주잖아요, 자기 고객들한테. 그러면서 인제 불도가 나기 시작하겠죠. 예. 큰 은행들은 대부분 10% 이상이고 그리고 또 안전하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은행들은 돈을 은행들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나면 그 막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이 완화하면서 인제 지금 그게 이자가 올라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백악관하고 지금 민주당은 "다시 돌려야 된다. 원래대로. 강화해야 된다." 예. 불난집에 다시 그냥 기름 파고 그거 안 그래도 지금도 버티기 힘든데 그 기준을 올려 버리면 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예 미국은 이런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업용 부동산들 지금 대부분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율도 많이 늘어나서 공실률도 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컴도 작은 분들은 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도 다 내려가 있는 지금 부채가 폭탄처럼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는 모르죠. 예. 아마 돌아오는 그 만기가 가장 많이 돌아오는 그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은행들은 알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은행들은 자기들 데이터로 이번에 돌아오는 재융자 해서가 끝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그 기간을 제일 많이 돌아오는 그 기간을 자기들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겠지 우리는 언제가 되는지 잘 모르죠. 예. 그래서 뭐 제이미 다이먼이 오늘 일자로 이런 말을 했대요. 네. "경기 침체만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극복 가능." 경기 침체가 오면 극복이 안 되는 건가? 뭐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주택하고는 좀 별개 너무 또 별개로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또 있을 수 있겠다. 항상 이런 리스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주택 경기가 핫하지만 또 다른 또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아시면서 항상 공부를 하시고 내 주택을 마련할 시점에 내가 과연 시장의 어디 지점에 있는지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잘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